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과 진실의 경계선에 서서 사실 기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은 전부 다 사실과 진실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것을 엉터리로 자기 멋대로 조작 왜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입맛에 맞게 경강부회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형태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왜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역사가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고, 이제는 그 역할이 단순하게 역사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들 눈에도 얼마든지 간파가 가능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지식도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역사가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역사가의 만의 몫은 이제 아닌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과 사마천이 발휘했던 사기의 문학적 상상력의 문제, 그렇게 해서 사기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가 문학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사기한테 붙은 별명이 뭐냐 그러면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책도 이런 별칭을 얻은 역사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서술하는 서사의 다양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하나는 구련의 죽음이고, 하나는 한신의 모반과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삼족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사건 내막을 사마천이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사마천과 사기를 역대 학자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한 학자들의 평가만 모아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에 사기와 사마천에 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한번 가지신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려드리는 것들은 다 칭찬이고 긍정적인 평가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마천 보고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다 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금나라 때 왕약허 같은 인물인데 왜 그러냐? 화식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권제 129에다가 부자들 얘기하고 돈 얘기했다고 사마천이 이게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고 하는 미녀를 이용해 가지고 동탁하고 누구죠? 여포를 이간질시킨 초선의 양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왕윤도 사마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한나라 무제가 사마천을 죽이지 않는 바람에 방서가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방서라고 폄하했던 자가 있습니다. 방서는 뭐냐면 비방한다 할 때 방체. 그래서 황제를 감히 비방하는 책이 남게 되었다. 그때 진작에 사마천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천 사기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근거 없이 모욕을 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비난은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화식열전, 돈 이야기하고 부자 이야기한 것은 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속전을 못 내가지고 궁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천박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마천이 하필이면은 왜 부자 얘기하고 돈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50만 전만 내면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기록에다 그런 거 남겨가지고 천박하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마천이 화식열전을 남겼다라고 비난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인식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시점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사마천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방이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기 다음으로 두 번째 정사인 한서를 남긴 방고라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하고는 불과 100년도 채 시차가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요. 사마천은 3000년 통사 아닙니까? 저 오제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당대인 한나라 때까지 통사를 했습니다. 근데 방고의 한서는 단대사, 한 왕조를 다루고 있는 단대사의 시초입니다. 사마천이 3000년 통사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후대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짐을 들었어요. 왜 위에 거 쓸 거 없거든요. 자기 전 단계의 왕조들만 역사책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방고는 한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서한 시대의 역사책만 역사만 가지고 다른 자료들 보완해가지고 한고조 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한 시대 때까지만 역사만 기록한 게 한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한서가 나오죠, 그죠? 요건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전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수도가 서한은 서한에 있었고 그다음에 동한은 동쪽 낙양으로 수도를 삼았기 때문에 각각 서쪽, 동쪽이기 때문에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식 명칭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한, 후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앞전자, 뒤우자를 써가지고. 방고가 사마천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전을 통하여 상하 수천 년을 자유자재로 엮었으니 큰 역작이다. 그렇죠? 뭐 크게 칭찬한 칭송의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역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장은 곱고 그 사실은 핵심을 찔러 헛되이 칭찬하지 않았으며 말하기 어렵다고 숨기지도 않았으니 실록이라고 할 만하다. 실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의 팩트, 사실성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런데 방고는 또한 사마천에 관해서 최초의 비판적인 언사를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유가를 존중하지 않고 도가계통을 따랐고 그 다음에 세리라 그래가지고 돈 이야기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기풍을 길러주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다 라고 해가지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 방고가 가장 먼저 화식열전에 대한 비판을 남김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또 마음 놓고 비판하는 거죠. 왜?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방고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두 가지를 다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시대 때 유직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입니다. 본격적인 역사평론의 지평을 열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말은 두루 통하니 참으로 저술가 중에서 깊은 못 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높이 평가를 한 반면에 유직이도 역시 사마천 사기를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평가도 꽤 많이 남겼습니다. 정초라고 하는 인물이 남긴 평가입니다. 100세대가 지난다 해도 사관은 그 법을 바꿀 수 없고 학자는 그 책을 버릴 수 없다. 육경이 나온 뒤로 이 책이 있을 따릅니다. 사기가 있을 따릅니다. 굉장히 극찬입니다. 그 다음 명나라 때 모곤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는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기를 이제 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상당히 그 격려의 메시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기를 읽을 때 독자들은 유협열전에서는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우는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협객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협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늘날에 비유하면은 착한 조직폭력배 두목? 착한 조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힘없는 사람한테 편에 서 있는 이런 치외법권지대의 협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이 유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고 또 이 유협 정신이 중국 사람들 이 피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관이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보면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하는 그런 위협 정신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중국 역대 지식인들이 이 협객들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 같은 사람은 협객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도 남겼습니다. 협객의 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고, 문인, 협객, 몽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몽물들은 문인들, 몽물들은 협객의 꿈을 꾼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저도 이런 책 읽고 하면서, 야, 세상에, 그죠? 막강한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나쁜 놈들 좀 때려잡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이태백은 칼을, 검술도 연마하고 젊었을 때 사람을 죽여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인들의 협객에 대한 동경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왜? 미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배트맨 뭐 이게 다 비슷해요. 예, 예. 그죠? 그 다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인간들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동양에는 내내 있었습니다. 이런 협객들의 행태와 정신 세계를 가장 먼저 캐치해가지고 열전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는 사마천. 예?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요거도 먹었습니다. 왜? 이게 치외법권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 오면은 유협들이 다 제거당합니다. 이 사마천이 위협열전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살 때 곽해라고 하는 유협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사마천 19살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피 끓는 나이에 곽해를 직접 자기 고향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상을 받습니다. 사마천이. 그래서 위협열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곽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협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거당해 나가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착잡한 심경으로 사마천이 위협열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열전에서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과생열전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장자나 노중련의 열전을 읽으면 속세를 떠나고 싶어질 것이고, 석건의 열전을 읽으면 예절을 극진히 지키고 싶어질 것이며, 신릉군이나 평원군의 열전을 읽으면 인재를 기르고 싶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모든 내용이 각각 사물의 실정에 들어맞아 독자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몇몇 구절이나 글자가 독자들을 격발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로부터 사마천은 문장의 신선이요, 문선이요. 이태백은 시의 신선이요, 시선이요. 구로는 사부의 신선이요. 유화는 술의 신선이요, 주선이요. 한시는 병법의 신선, 병선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라는 말로 사마천을 문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를 읽으면은 사기는 읽는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읽는 거하고 20대 읽는 거하고 30대 읽는 거하고 40대 읽는 거하고 50대 읽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름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접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게 29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사기를 어렴풋이 알다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장장 나이 50대 때까지 사기의 진면목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겨우 야 이런 경지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수준이 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연령에 따라 가지고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읽다 보면은 적어도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억나세요? 3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인간 유형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뭐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잔인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유지개의 말입니다. 무릇 사마천의 빼어난 학식은 춘추 이후에 유일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틀에 아우르고 백가를 울타리에 가둔 탁월한 역사가다. 라고 하는 참, 말도 참 잘해요. 옛날 사람들, 그죠? 백가를 울타리에 가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크다는 겁니다. 영역 자체가 대단히 넓다라는 거죠. 그죠? 조익이라고 하는 청나라 대학자는요, 1호부터 법례가 정해졌고, 이건 사마천 사기의 서술 체제를 얘기합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체제가 2000년 동안 동양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호부터 법례가 정해졌고, 역대 사학자들 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즉, 사마천 사기 이후로 25사, 청나라 때까지 적어도 정부 공식 기록인 관찬사서의 모든 서술체제는 기전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책입니다. 2000년 동안 기전체 역사 서술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본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미국의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기 전문가가요, 이 일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체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사를 기전체로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는 안 됩니다. 기전체 역사 수술 체제는 3000년이라고 하는 긴 통사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사마천이라고 하는 걸출한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갖춘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이 체제가 창안이 가능했지, 짧은 역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역사가들이 지극히 떠받드는 원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대의 유명한 학자인 양계초는요, 사마천은 역사학계의 태조대왕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천은 정말 역사학의 조물주다. 목사님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신입니다.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문학가, 그죠? 예. 한 무제 때부터 부 하면 사마상렬을 따를 자 없었고, 문 하면은 사마천이 단연 으뜸이었다. 사마천의 문장은 역사 소설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작구에 갇히지 않았다. 감정에서 출발해서 마음 가는 대로 문장을 구사했다 라고 멋지게 얘기한 다음에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 이소다 라고 하는 10글자로 사기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넘어 공부하면서 사기 52만 6,500자에 제가 갇혀서 맨날 많다 그러고 살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게 아니다, 이건 압축 파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노신이 한 저 말이 이제 가슴속에 왔는데 참 둔하다. 그죠? 예. 노신은 사가의 절창,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래다. 그러면서 가락 없는 시다. 이소는 구런의 시입니다. 가락 없는 시다. 52만 6,500자를 노래와 시에다가 딱 그대로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저 구절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기가 조금 조금 요만큼요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 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종교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이제 영혼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이제 약간씩 그런 거 느낍니다. 이제 확실하게 느낄 때쯤 되면 이제 죽겠죠, 그죠? 무택동은 사마천 사기를 가장 많이 읽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학자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기를 좋아했던, 애호했던 인물이고, 그 장개석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대장장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도 역사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9년 장개석을 대륙에서 내몰고 북경으로 들어갔을 때 무택동의 낡은 가죽 가방에는 자치통감과 사기 두 종류의 역사책이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할 만큼 역사를 좋아했던, 또 애호했던 사람이고, 충남의 무택동에 옛날에 집무실에 가면 이제 무택동이 쓰던 이
책꽂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꽂혀 있는 책 가운데 자칫통감이나 사기 빼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막 메모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같았으면 무턱등이 제일 좋아했던 학용품이 뭘까요? 그죠? 형광펜이네. 형광펜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색 색깔로 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턱등이요, 동그라미 표시한 것도 있고 세모 표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부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형광펜이 있었으면 그저 얼마나 쉬웠겠어요. 형광펜이 아마 가장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다 다르다. 중국 고대 문학가 사마천은 아예 문학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사마천이 남긴 천하의 명언이죠.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중후 태산이요.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혹경우 혹모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지소추이하다. 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명언을 남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 죽지만은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게 평가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벼운 평가를 받는다. 그건 뭐냐?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생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사여일의 경지가 이미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의 평가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 죽는다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재자에게 몸을 팔고 백성을 착취하고 인민을 박해하는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못하다고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공직자들의 자세, 지도자들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말리학은 중국이 또 자랑하는 문학가이자 소설가이자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시인입니다. 뭐 오만 것 다 했습니다. 소설도 썼고요. 그리고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광말리는. 사마천이라는 이 위대한 사학자는 실로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남긴 사기는 중국 고대의 서사시에 부끄럽지 않으며 역사 소설집으로도 부를 수 있다. 서사시라고 얘기를 했고 소설집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사마천 고향 마을에 사마천 사당에 가면요, 광말리학이 60년대 사마천 사당과 사마천 무덤 이 부분에 관해서 한성시 당국이 특별히 제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축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시가 지금 써가지고 비석에 새겨놓은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탁본 가운데 하나가 광말리의 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 문학을 비교할 때 항상 동양 문학이 서양 문학보다 못하다라고 꼽혔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서사시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문학 장르들이 동양에서는 부족하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의 앤드류 폴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 하나가 아니다. 중국에도 있다. 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설과 희극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개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서사시로 올려잡는다. 그런데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중국 고대 서사시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홍로몬 같은 장편 소설들은 민간 설창에서 왔다고 말한다. 사실 중국에도 서사시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서사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사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인의 영혼 깊은 곳에 프로메테우스 정신, 아폴로 정신, 제우스 정신 등이 고대 그리스 신화와 서사시에서 나왔듯이 중국 고전의 장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내면 세계는 곳곳에서 사기 속에 등장하는 두드러진 형가, 오자서, 맹상군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조우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이 얘기했던 부분을 서양 사람이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이 시발 요타로입니다. 일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학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이병주 혹시 아세요? 지리산 이런 소설을 남긴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그 이병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생물 연도가 비슷한 태어난 연도가 비슷한 사람이고 이병주 작가도 소설 역사 소설로 굉장히 유명했죠. 대원군에 관한 소설도 남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편 소설들을 꽤 많이 남겼는데 이 이병주 작가도 사마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마천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사람만 못했어요. 시발요탈의 원래 본명은요 후쿠다 데이이치입니다. 복전 정일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성을 사마시로 바꿉니다. 이름까지도. 그래서 사마을 요태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바 료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작품이 좋다고 하지만 스승 사마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천하고 사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뭐 일본의 유명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역사소설로 남긴 작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올빼미의 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야모토 이름도 잊어버렸다.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돼가지고 남긴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항우와 유방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역사소설 가운데서는 최고의 소설입니다. 아직까지 시발요타로의 항우와 유방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자, 사마료자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을 존경하는데 따라잡기에는 너무 먼 타로다. 그런 타로가 이름입니다.